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책 한 권을 길잡이 삼아서 인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탐험을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바로 칼 구스타프 융의 무의식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은 그냥 어려운 심리학 이론을 나열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어젯밤에 꾼 그 이상한 꿈은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움직이는 이 거대한 힘은 뭘까 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지도에도 없는 미지의 대륙을 찾아가듯 우리 자신의 내면, 그 광활한 무의식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사람들은 인간이란 아주 이성적이고 자기 생각과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존재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융 같은 심리학자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도 전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세계가 있고 어쩌면 그 미지의 힘이 당신의 삶을 좌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고요. 이 주장은 당시 사람들의 자존심 그리고 기존의 모든 믿음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그래서 학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새로운 심리학은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 왜 또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불안에 떨고 밤마다 이상한 꿈에 시달리는 걸까요? 또 왜 때로는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요? 융은 이런 개인적인 현상들이 전부 다 무의식이라는 것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주 오래된 신화나 종교 이야기 속에서도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패턴, 즉 원형이라는 걸 발견해냈죠. 사실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널리 알린 개척자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였어요. 그리고 융은 한때 프로이트가 가장 아끼던 제자이자 후계자였죠. 하지만 이 스승과 제자는 무의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주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성적인 욕망이나 공격성 같은 것들이 억압되어 있는, 뭐랄까, 어둡고 위험한 창고처럼 봤어요. 반면에 융은 무의식이 그런 개인적인 어두움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지혜와 창조성의 무한한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두 거장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죠. 만약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생각, 심지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같은 아주 중요한 결정까지도요, 사실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는 내면의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섬뜩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융의 심리학이 사람들을 그토록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자존심에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융의 심리학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열어볼 텐데요. 그 열쇠는 바로 세상에 우연은 없다. 즉,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실수 하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옛 친구, 심지어 어젯밤 꿈에 나온 그 기이한 이미지까지 그 어떤 것도 그냥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내면 세계가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의미심장한 신호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심리적 결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약속을 잡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늦잠을 자거나 엉뚱한 버스를 타서 약속에 늦었다고 한번 해보죠. 보통은 그냥 실수했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융의 관점에서는 혹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나의 무의식적인 마음이 그런 실수를 만들어낸 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 뒤에는 숨겨진 의도와 의미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심리적 결정론의 핵심이에요.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핵심 단어를 까맣게 잊어버렸다면, 어쩌면 그 발표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해서 기억을 잠시 지워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오래전에 헤어진 연인의 이름을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무심코 불렀다면 그건 아직 내 마음속에서 옛 연인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무의식의 고백일 수도 있겠죠. 이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의미 있는 신호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거대한 대륙, 우리가 아직 탐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 무의식에서 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융 심리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탐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스스로에 대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는 건요, 사실 우리 마음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나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죠. 만약 우리 마음의 90% 이상이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의식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성격, 우리가 끌리는 사람의 유형, 심지어 인생의 중요한 진로 결정까지도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거대한 빙산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수면 위로 솟아오른 저 조그만 부분뿐이죠. 저게 바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식입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빙산의 몸체는 시커먼 바닷속에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 의세계입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무의식이란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당장 내가 의식하고 있지 않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의 어느 날 오후의 기억, 왠지 모르게 자꾸만 드는 불안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버릇이나 사소한 습관들, 이런 것들 모두가 우리 무의식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의사들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적인 고통이나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 무의식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게 됐어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환자는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본 결과 그 안에는 억눌린 충격적인 기억이나 감정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겪었던 깊은 상처나 해결되지 않은 강렬한 감정들이 무의식 속에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전혀 다른 형태의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깊고 넓은 무의식은 과연 어떤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까요?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환상, 즉 상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그냥 헛되고 비현실적인 망상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멍하니 앉아있을 때 하는 공상, 백일몽, 그리고 밤에 꾸는 꿈속에서 펼쳐지는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들, 이 모든 게 바로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생생한 메시지, 다시 말해 내면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삶보다 더 생생한 환상 속에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상상이라는 도피처 안에서 원하는 걸 이루고 깊은 위안을 얻곤 하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이 퇴근길 지하철에서 눈을 감고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멋진 영웅이 되는 상상을 하거나 짝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데이트를 하는 상상을 하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아주 중요한 심리 활동인 겁니다. 우리의 상상은 마치 마법처럼 현실에서 채울 수 없는 소망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면서 어른이 된 기분을 느끼는 것처럼 어른들도 상상을 통해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고 원하는 걸 얻죠. 사실 이런 상상과 공상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대부분은 우리가 나 지금 상상하고 있어? 라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일어나고요.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아니 내가 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싶은 이상한 생각이나 꿈속의 기이한 상징 이미지로 불쑥 나타나서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를 끊임없이 상상하게 만드는 이 힘의 근원은 대체 뭘까요? 융은 그걸 리비도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리비도 하면 프로이트의 영향 때문에 성적 에너지라고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융에게 리비도는 그보다 훨씬 넓고 근원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아침에 우리를 침대에서 벌떡 일으켜 세우는 힘,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싶게 만드는 지적 호기심,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탄하게 만드는 예술적 충동, 사랑에 빠지게 하는 열정, 이 모든 것, 즉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모든 종류의 생명 에너지가 바로 리비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상상은 바로 이 넘치는 생명 에너지가 표현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 중 하나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무의식 속에 그렇게 중요한 기억과 감정, 그리고 창조적인 에너지가 가득하다면 왜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는 아주 완고한 문지기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문지기, 바로 내면의 저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힘든 이유는 단순히 무언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아요. 너무나 아픈 진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 바로 저항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내면의 저항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억압입니다. 억압은 마치 우리 집에 온 원치 않는 손님을 어두운 지하실에 밀어넣고 문을 잠가버리는 것과 같아요.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기억,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수치스러운 욕망,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무의식이라는 지하실로 그냥 밀어 넣어버리는 거죠. 당장은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에 갇힌 그 손님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문을 두드리거나 벽을 허물고 나오려고 할 겁니다. 무의식의 지하실에 갇힌 억압된 욕망과 감정의 에너지는 어떻게든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식의 문지기는 그걸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죠. 이 둘 사이의 치열한 힘겨루기 속에서 에너지는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억압하면 그 에너지가 원인 모를 극심한 두통이나 소화불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증상은 터져 나오려는 분노와 그것을 막으려는 저항 사이의 어설픈 타협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끝없는 내면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여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나의 문제, 즉 증상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그 문제의 진짜 뿌리, 즉 내가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있는지 용감하게 들여다봅니다. 셋째,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그 두려움과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껴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통스러운 싸움에서 얻어진 강력한 에너지를 더 성숙하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길고 힘든 싸움의 끝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승화입니다. 승화는 마치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과 같아요. 나의 상처와 고통, 어두운 욕망의 에너지를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나 위대한 업적, 혹은 타인을 돕는 숭고한 행위로 바꾸는 기적적인 변환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깊은 슬픔과 결핍을 경험한 작가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는 소설을 쓰는 것. 혹은 내면에 넘치는 공격성을 위대한 운동선수가 되어 경기에 쏟아붓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승화의 위대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융과 함께 우리 마음속 거대한 빙산의 아랫부분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이상 내면의 갈등과 저항에 그 엄청난 생명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힘을 온전히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놀라운 예술가, 과학자 혹은 리더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세계를 본격적으로 탐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90% 이상이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는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비롯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의식적인 자아가 사실은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아주 작은 조타수에 불과하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책은 바로 그 충격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움직이는 그 막강한 힘을 지닌 세계, 바로 무의식의 영역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문장은요, 그냥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지적인 지진이었어요. 이 심리학적 발견이 세상에 던진 충격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병을 고치는 새로운 기술 하나가 추가된 수준이 아니었죠.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신화는 왜 만들어졌을까? 종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위대한 예술은 어디서 오는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올린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답변을 제시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눈을 통째로 바꿔버린 혁명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이 복잡한 내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 누구도 제대로 탐험해 본 적 없었던 미지의 대륙이죠. 무의식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지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나선 그곳에서 매일 밤 상영되는 비밀스러운 연극, 환상의 무대를 엿볼 거고요. 다음으로 이 모든 내면의 활동을 이끄는 근원적인 에너지, 리비도의 정체를 파헤쳐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세계를 들여다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우리 안에 강력한 방해꾼, 저항의 이유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돈의 에너지를 가장 위대한 창조의 힘으로 바꾸는 심리적 연금술, 승화의 가능성까지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단계,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하나의 충격적인 가설이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의식적인 마음이 사실은 우리 정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발밑에서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생각. 지금부터 그 거대한 미지의 세계, 무의식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무의식이란 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의식의 스크린 위에 올려놓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처럼 잠시 잊고 있는 사소한 기억부터 아주 오래전에 겪어서 잊었다고 생각했던 충격적인 사건,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욕망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나 분노 같은 억눌린 감정들까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식의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면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빙산의 비유는 정말 강력하고 또 너무나 정확하죠.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나의 성격, 나의 신념, 나의 생각들, 이게 전부 저 물 위로 간신히 드러난 작은 얼음 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거대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본체는 깊고 어두운 바닷속의 그 모습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수면 아래의 얼음 덩어리가 우리 삶이라는 배의 항로를 결정하고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암초가 되어서 우리를 좌초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은 단순히 잊힌 기억들을 쌓아두는 낡은 창고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삶이라는 연극에 보이지 않는 연출가에 가깝습니다. 왜 가끔씩 스스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비합리적일 정도로 강한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지 않으세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수백 번 다짐하면서도 자꾸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 배후에는 바로 이 무의식의 강력하고 집요한 통제력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광대하고 숨겨진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저 조용히 잠들어 있기만 하는 걸까요? 천만에요. 그곳은 아주 역동적이고 심지어 소란스러운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매일같이 상영되는 비밀스러운 연극, 즉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무의식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욕망이 연기되고 현실에서 좌절된 소망이 다른 형태로 상영되죠. 바로 환상이라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극장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멍하니 꾸는 꿈, 그러니까 백일몽부터 시작해서 한밤중에 꾸는 귀한 꿈에 이르기까지 이 환상이라는 건 우리 정신활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환상은 절대 단순한 시간 때우기용 공상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소원을 충족시키는 아주 중요한 정신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실의 나는 고된 업무에 시달리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환상 속에서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영웅이 되어서 세상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처럼 환상은 우리에게 현실이 채워주지 못하는 만족감을 주는 마음의 필수적인 안전장치이자 욕구 충족의 방식인 겁니다. 또 재밌는 건 그 내용이 베일에 쌓인 상징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꿈에서 시험에 떨어지는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게 꼭 실제 시험에 대한 불안일까요? 어쩌면 인생의 중요한 과제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의 상징일 수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제 경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혹시 운전 중에 갑자기 핸들을 확 꺾어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들거나 조용한 도서관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싶은 엉뚱한 상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바로 무의식 속 환상이 검열을 뚫고 의식의 표면으로 불쑥 튀어나온 파편들인 겁니다. 우리는 의지의 힘으로 애써 그것들을 누르려고 하지만 사실 그 행동 자체가 그 생각의 존재를 더욱 분명하게 증명할 뿐이죠. 결국 이 환상이라는 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무의식은 과거의 사건들을 먼지 쌓인 채로 담아둔 기록 보관소가 아니라는 것. 그보다는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들이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고 서로 갈등하고 변형되고 또 분투하는 아주 역동적이고 시끄러운 무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무대, 그리고 그 위에서 쉴 새 없이 펼쳐지는 환상이라는 연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이 거대한 무대를 세우고 수많은 배우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막대한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리비도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리비도라는 개념은 아마 성적 에너지라고 번역되면서 가장 많은 오해를 낳은 개념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체적 관계나 성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훨씬 더 넓고 근원적인 개념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느끼는 나른한 만족감,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황홀경,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새로운 걸 깨달았을 때의 희열, 그리고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되고 사랑을 나눌 때의 충만감까지. 삶의 모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키는 에너지를 전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무언가를 갈망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생명력, 그게 바로 리비도인 거죠. 프로이트는 이 리비도라는 생명력이 우리 삶의 가장 초기, 즉 유아기에 어떻게 발달하고 흘러가는지를 추적했습니다. 맨 처음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생존에 필요한 영양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의 쾌락과 안정감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리비도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다 곧 아이는 자기 몸, 예를 들어 손가락을 빠는 행위를 통해서 외부의 도움 없이도 쾌락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데 이게 자기 예적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자신에게 쾌락을 주는 원천인 어머니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랑하고 갈망해야 할 최초의 외부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죠. 이 초기 단계에서 리비도가 어떻게 흐르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 충분한 만족을 얻었는지 아니면 좌절을 겪었는지가 훗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결정적인 청사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리비도를 거대한 강줄기에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강물이 외부 세계와 타인을 향해서 건강하게 흘러갈 때 우리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처나 갈등 때문에 댐이 세워져서 강물이 막히거나 이걸 억압이라고 하죠. 과거의 어느 지점에서 계속 맴돌게 되면 이건 고착이라고 합니다. 그 에너지는 정체되고 썩어서 우리 내면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겪는 우울, 불안, 무기력 같은 증상들은 바로 이 리비도의 강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상신호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과 리비도의 흐름이 있다면 왜 우리는 그걸 들여다보기가 그토록 어려울까요? 왜 프로이트 같은 탐험가가 나타나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거대한 내면 세계를 모른 척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내면의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인 저항이라는 개념으로 이끌어줍니다. 바로 여기서 심리치료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초기의 치료사들은 환자의 문제가 단순히 몰라서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무의식에 숨겨진 비밀을 분석해서 당신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딱 알려주기만 하면 환자가 하고 깨달으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정말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내면의 강력한 힘, 바로 저항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심리적 증상들, 예를 들어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증이나 강박적인 행동들은 무언가를 몰라서 생기는 결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주하기 너무나 고통스러운 내면의 진실, 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을 외면하기 위해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과정 그 자체인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항은 우리 마음의 면역 체계와도 같아요. 결국 억압, 그리고 그 결과물인 증상은 일종의 불편한 타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의 고통스러운 진실이나 용납할 수 없는 욕망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대신 그걸 무의식 깊은 곳으로 꾹꾹 눌러 밀어넣고 그 대가로 불안이나 우울, 강박 같은 증상을 겪는 거죠. 이건 마치 자동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꽉 당겨놓은 채로 엑셀에 힘껏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엔진은 고통스럽게 굉음을 내고 불안, 엄청난 연료가 낭비되지만 정신적 소모, 차는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인생의 정체. 증상은 갈등을 해결하는 대신 그저 회피하는 대가로 치르는 아주 값비싼 비용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희망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토록 강력한 저항의 벽을 뚫고 억압과 증상을 유지하는 데 낭비되던 그 막대한 에너지를 해방시킬 수만 있다면 그 힘으로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놀랍고 창조적인 가능성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주제, 승화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의식의 어둡고 혼란스러운 측면을 주로 탐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심리학은 결코 절망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는 바로 그 에너지가 우리를 구원하고 성장시키는 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승화의 과정으로 이끕니다. 승화는 일종의 심리적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파괴적인 충동이나 유아기적 욕망, 신경증적 증상으로 이끌었던 그 원초적이고 거친 에너지를 위대한 예술작품, 획기적인 과학적 발견 혹은 한 인간의 성숙하고 이타적인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적인 과정이니까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공격적인 욕망은 한 사람을 폭군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승화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외과 의사로 이끌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저급한 에너지의 원료를 가장 높은 가치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승화의 본질입니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정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위대한 예술가, 혁신적인 과학자, 존경받는 리더들이 가진 그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는 만약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면 그들을 범죄자나 정신적 파탄자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에너지와 근원이 같다는 거예요. 한 집을 순식간에 불태워버릴 수 있는 바로 그 불이 단단한 강철을 만들어내는 불이기도 한 것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종류나 양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방향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이번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심리학 모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천재성과 광기, 창조와 파괴, 성숙과 미성숙 사이의 경계선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타고났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 내면의 거친 강물을 잘 다스려서 황무지를 적시는 생명의 젖줄로 만들어내는 법을 배우는지, 아니면 그 거친 급류에 휩쓸려서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두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칼 융이 정신에너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리비도라고 하면 프로이트를 떠올리면서 성적인 에너지의 한정에서 생각하기 쉬운데요. 융은 이 개념을 완전히 확장시킵니다. 그에게 리비도란 단순히 성적인 걸 넘어서 인간의 가장 숭고한 열망, 위대한 예술, 종교, 그리고 온갖 창조물을 빚어내는 근원적인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아름다운 시 구절에서 출발해서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강렬한 욕망이 어떻게 신화와 종교라는 거대한 체계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인류 문명의 토대가 된 위대한 반려묘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비밀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 볼 겁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는요. 한 미국인 저자의 마음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긴 시의 한 구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인간 심리의 거대한 비밀을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거든요. 밀러라는 시인이 다시 발견해서 유명해진 문구인데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건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충동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어요. 바로 저 멀리서 찬란하게 빛나는 도저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무언가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런 강렬하고도 맹목적인 열망 말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보죠. 우리는 이 시적인 열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야만 합니다. 이게 그냥 아름다운 시구절에 그치는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우리 정신의 어떤 거대한 동력을 보여주는 걸까요? 융의 책은 여기에 대해 아주 놀랍고도 심오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융은 이 이름 모를 강렬한 에너지가 너무나 근본적이고 압도적이어서 인류가 유사 이래로 계속해서 그것을 외부 세계로 투사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에너지의 형상을 본떠 신들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융이 말하는 리비도의 의미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흔히 하는 좁은 의미의 성적 욕망은 잠시 잊어주세요. 융에게 리비도는 삶 그 자체의 총체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사랑하고 탐구하고 무언가와 연결되도록 이끄는 거대한 의지. 말하자면 우리 정신의 모든 활동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같은 거죠. 자, 이 문장에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신을 숭배하고 경외심을 느끼고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사실 우리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생명력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신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힘이 추사된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역사가 보여줍니다. 고대 이집트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수백 개의 지역신들이 어지럽게 존재했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힘들은 생명을 주는 단 하나의 원천, 바로 태양신, 레로 통합됩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욕망과 충동들이 결국 리비도라는 하나의 근원적인 에너지로 귀결되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역사적 상징인 셈이죠. 이런 패턴은 이집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죠. 페르시아의 미트라도 태양의 영웅이었고 이집트의 레는 말 그대로 태양 그 자체였죠. 심지어 초기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정의의 태양이라 부르고 그의 탄생일을 동지에 맞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빛과 온기, 생명의 궁극적 원천인 태양이야말로 이 신성한 리비도 에너지를 표현하는 최고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엄청난 힘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선하거나 자비롭지만은 않다는 거죠. 모든 거대한 힘이 그렇듯이 리비도 역시 동전의 양면처럼 이중적인 본성을 지닙니다. 기적적인 창조의 힘과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파괴의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정적인 지점은 리비도가 신인 동시에 악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위대한 예술작품과 대성당을 짓게 하는 바로 그 힘이 통제되지 않고 폭주할 때는 맹목적인 강박과 파멸, 그리고 자기 소멸로 이끄는 동일한 힘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태양이었다가 모든 걸 불태우는 화마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 책은 우리 정신 에너지의 중심에 있는 이 끔찍하면서도 아름다운 역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악마를 잃게 된다면 신 자신도 신체의 일부를 절단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을 거라고 말하죠. 그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힘이 어떤 장애물에 가로막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융은 바로 이 저항과 장애물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를 가능하게 한 비밀의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에너지는 그냥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하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방식, 우리는 이것을 승화라고 부릅니다. 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첫째, 강력한 욕망이 생겨요. 둘째, 그런데 금기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셋째,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일단 안으로 후퇴해서
내면 세계로 파고들죠. 그리고 넷째, 완전히 새로운 상징적인 배출구를 찾아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원시적 본능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 즉 문화적인 창조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승화라는 개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인류 최초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불의 창조입니다. 이 과정을 정신분석학의 렌즈로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마찰로 불을 피우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노력과 집중을 요구하는 율동적이고 꿰뚫는 창조적인 행위죠. 흥미롭게도 언어 자체에 힌트가 있어요. 독일어로 구멍을 뚫는다는 보호렌은 태어난다는 뜻의 개보렌과 어원이 같습니다. 즉, 이 행위 자체가 창조, 탄생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융심리학의 정말 대담한 해석이 나옵니다. 불 피우기라는 행위 전체가 성교를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며 실제 성행위의 대체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 피우는 도구가 나중에 성적인 의미를 부여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배출구를 찾던 성적 리비도 때문에 이 도구와 방법이 발견되었다는 순서가 반대라는 거죠. 이게 그냥 현대 심리학자들의 억측이 아니라는 걸 고대 신화가 증명해줘요. 이 신성한 인도 경전을 보면 창조행위가 명시적으로 손을 비비는 행위와 연결되고 그 결과 어머니의 자궁에서 불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생식행위와 불 피우기가 심리적으로 서로 교환 가능한 상징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좋아요. 불 피우기가 어떤 행위의 대체물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대체한 걸까요? 리비도가 이처럼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찾도록 강요했던 그 원초적인 금지된 행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책은 그 근원으로 더 깊이 파고듭니다. 가장 근본적인 금기는 바로 근친상간적 소망이라는 겁니다. 인류 문화의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금기죠. 이 거대한 벽에 막힌 리비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뒤로 물러나, 즉 퇴행에서 유아기의 자기애적 단계, 자신에게서 만족을 찾는 행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논리는 바로 이 연쇄 반응입니다. 먼저 근친상간이라는 절대적인 금지가 리비도를 막았습니다. 그 에너지는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행위로 퇴행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만족을 얻거나 혹은 그것마저 금지당하죠. 결국 이 억압된 에너지는 순전히 본능적이고 신체적인 순환고리에서 벗어나 외부 세계로 터져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 압력이야말로 새로운 발견과 발명의 연료를 공급하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생기는 겁니다. 억제된 에너지가 그저 맴돌다 사라지는 어떤 창조도 없는 불모의 순환 활동 속에서 낭비될 것인가? 아니면 그 압력을 동력 삼아 새롭고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것,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얻기 어려운 보물로 변환될 것인가 하는 선택이죠.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어쩌면 문명 그 자체가 우리 본성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들과의 처절한 투쟁 속에서 피어난 장엄한 부산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성취들이 사실은 고상한 이성이 아니라 가장 깊고 금지된 욕망을 다른 길로 돌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태어난 건 아닐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안에서는 누구나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을 느낍니다. 때로는 이 에너지가 우리를 아주 창조적인 길로 이끌지만 또 때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 책은요,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이론을 통해서 이 거대한 정신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 성장하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길잡이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야기, 바로 영웅의 여정이 될 거예요. 자, 우리 내면의 영웅은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인류가 만들어낸 위대한 신화들, 또 장엄한 종교들, 그리고 눈부신 예술 작품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우리 인간의 창의성과 그 깊은 믿음의 진정한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위대한 창조물은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탄생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요, 정반대의 답을 내놓습니다.
인류의 가장 빛나는 유산은 다름 아닌 우리 내면의 가장 원초적인 충동과 맞서 싸우는 그 치열한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고요한 평화가 아니라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위대함이 싹튼다는 이 놀라운 통찰. 지금부터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내면의 투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 그건 바로 우리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 일종의 생명력의 강입니다. 칼 융은 이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불렀어요. 과연 이 리비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리비도 하면 성적인 욕망으로만 생각하기가 참 쉽죠. 하지만 융의 생각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리비도를 그냥 하나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 정신활동 전체를 이끄는 거대한 생명 에너지의 강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가 고픈 것도 목이 마른 것도 예술에 대한 열정이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종교적인 믿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죠. 이 강물은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면서 나아갈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에너지의 강이 나아가야 할 길이, 그러니까 세상과 관계를 맺고 무언가를 창조하면서 흘러가야 할 그 길이 거대한 댐에 가로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인 규범이라던가 내면의 두려움 또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라는 이 댐 때문에 그 흐름이 꽉 막혔을 때 그 엄청난 에너지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에너지는 결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지 방향을 바꿀 뿐이죠. 밖으로 흐르지 못할 리비도는 그 근원을 향해서 왔던 길을 거슬러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걸 퇴행 또는 내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등을 돌려서 내면의 무의식 세계로 깊이 잠수하는 거죠. 이게 언뜻 보기에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는 아주 심오한 내면 여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향하는 에너지의 역류는 때로는 우리를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곳에, 바로 그 혼돈 속에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꽉 막혀버린 충동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발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변원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책은 인류 최초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불에 대해서 아주 대담한 가설을 하나 제시합니다. 불의 발견이 그냥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억압된 에너지가 새로운 출구를 찾는 과정에서 일어난 필연적인 심리적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단계, 어떤 이유로든 아주 강렬한 욕망, 즉 리비도가 막힙니다. 두 번째, 갈 곳을 잃은 이 에너지는 과거의 유아기적은 행동, 예를 들면 나무를 계속해서 비비는 것과 같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로 되돌아갑니다. 세 번째, 이 행위는 원래의 욕망을 대신하는 상징적인 대리 활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원래의 욕망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에너지가 이 단순한 행위에 전부 쏟아부어지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혁명적인 발견, 바로 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화의 본질이에요. 원초적인 에너지가 더 높은 차원의 창조물로 변모하는 과정인 거죠. 결국 승화라는 건 뭐랄까, 우리 내면의 거칠고 원시적인 에너지를 마치 연금술사처럼 재련해서 현재의 나에게 어울리는 더 높은 목적과 가치를 지닌 것으로 재창조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야생마와 같은 힘을 길들여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새로운 발명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과정인 셈이죠. 이 이미지는 퇴행이 가진 두 갈래의 길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자기 꼬리를 무는 뱀처럼 자기 파괴적인 환상 속에 갇혀서 에너지를 그냥 소모해버리는 막다른 길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 그 어두움의 강을 건너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는 다리를 놓는 길, 바로 승화의 길이죠. 이 두 갈래 길에서의 선택과 투쟁, 이것이 바로 모든 영웅신화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생하게 한번 느껴보시죠. 이 책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영웅 서사시인 히아와타의 노래를 우리 내면의 심리적인 여정을 탐험하는 일종의 지도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아와타는 단순히 한 면의 영웅이 아니에요. 그는 바로 우리 내면에서 변화를 갈망하면서 아주 기나긴 여정을 떠나는 리비도 그 자체의 살아있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웅 신화는 아주 기적적인 탄생 이야기로 시작되죠. 히아와타 역시 바람의 숨결로 잉태됩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프네우마, 즉 영적인 숨결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신비로운 탄생 설화는 과연 어떤 깊은 심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이 기적적인 탄생 신화는요, 사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심리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을 낳아준 그 근원, 즉 어머니와 분리되고 싶지 않은 원초적인 욕망이 존재하거든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신화는 이 위험할 수 있는 욕망을 상징적으로 초월하게 만들어줍니다. 현실의 어머니로부터 리비도를 떼어내서 스스로를 창조하는 신성한 기원의 이야기로 승화시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영웅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히아와타는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소나무의 속삭임, 물결의 노랫소리에서 인간의 말을 들어요. 이건 자아와 외부 세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그런 원초적인 합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곧 자기 자신이었던 마법과도 같은 시간이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주 아기였을 때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신과 세상을 아직 구분하지 못했던 가장 원초적인 존재 상태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걸 어머니의 심연이라고 불렀어요. 영웅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련들을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이 생명의 근원과 다시 한번 깊이 연결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의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죠. 내면의 힘을 얻기 위해서 히아와타는 첫 번째 위대한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외부 세계로 향하는 문을 닫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심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시험이죠. 히아와타는 7일 동안 혹독한 단식에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끊는 행위를 넘어서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굶주림과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밖으로 향하던 그의 리비도는 완전히 내면으로 집중되고 마침내 그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나타난 건 위안을 주는 자비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신적인 존재였죠.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난 신과 씨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의 이름은 몬다민, 바로 옥수수의 신입니다. 생명을 주는 존재가 싸움을 걸어온 거죠. 히아와타와 몬다민의 이 전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내적 투쟁을 상징하는 아주 심오한 은유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내면의 전투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영웅은 자기 내면에 있는 강력한 힘을 파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과 온 힘을 다해서 씨름하고 마침내 극복해서 그 힘을 자기 자신의 일부로 완전히 통합합니다. 히아와타가 쓰러뜨린 몬다민을 땅에 묻자 그 자리에서 옥수수가 자라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승리를 먹음으로써 내면으로 향했던 그 강력한 에너지를 이제는 세상을 위한 창조적인 힘으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면의 신을 통합한 히아와타는 이제 외부의 가장 큰 적과 마주해야 합니다. 위대한 마법사 메기소건. 그는 우리를 집어삼키고 파괴하려는 무의식의 어두운 측면, 즉 생명을 주는 어머니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무서운 어머니의 상징입니다. 메기소건은 늪에서 열병을 보내고 죽음과 질병을 퍼뜨리는 존재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명 에너지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어둠 속으로 퇴행할 때 나타나는 파괴적인 힘을 상징해요. 새로운 생명을 낳는 대신에 모든 것을 집어삼켜서 무로 돌려보내려는 무서운 어머니의 모습인 거죠. 이 마지막 전투는 영웅의 투쟁이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창조적인 에너지를 화살에 담아서 퇴행과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어둠의 심장을 꿰뚫는 거죠. 마침내 자신과 부족을 올가매던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이 위대한 승리가 가져다준 진정한 선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내면의 악마와 맞서 이기고 외부 세계의 용을 쓰러뜨린 히아와타. 그는 마침내 모든 영웅이 꿈꾸는 궁극의 상, 재탄생의 보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힘겨운 투쟁 끝에 얻은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빛나는 황금 상자도 아니었고 모든 것을 베는 마법의 검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진정한 보물은 바로 심리적 병형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의 미성숙한 욕망에 꽁꽁 묶여있던 거대한 정신 에너지를 해방시켜서 삶을 긍정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힘으로 성공적으로 승화시킨 것, 바로 그겁니다. 영웅은 이제 부족에게 옥수수와 같은 선물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곧 창조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기나긴 여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심오한 진실입니다. 우리의 생명력, 즉 리비도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신이자 악마이며 빛과 어둠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의 여정은 내 안의 어둠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과 치열하게 씨름하며 마침내 그 막대한 힘을 삶과 성장 그리고 위대한 창조를 위한 에너지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위대한 여정처럼 말이죠. 칼 융의 책 무의식의 심리학을 통해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해온 긴 여정, 드디어 그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인의 무의식이나 꿈의 상징들을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시야를 훨씬 더 넓혀볼 거예요. 인류 전체의 정신적 유산, 그러니까 신화, 종교, 예술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심리적 구조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지 살펴보면서 이 위대한 지적 여정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야말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 신화,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설화, 그리고 오늘 밤 어쩌면 여러분이 꾸게 될 꿈 사이에 과연 공통점이 있을까요? 융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들은 모두 우리 정신 깊은 곳, 인류가 공통으로 가진 심리적 청사진에서 피어난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정신 현상들 뒤에는요, 하나의 근원적인 힘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융은 이 힘을 아주 멋진 상징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여정을 떠나는 영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웅은 무슨 슈퍼맨 같은 특정 인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고 또 무언가를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이끄는 우리 내면의 역동적인 에너지, 바로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바로 모든 신화와 꿈의 진짜 주인공인 셈이죠. 융은 이 근원적인 정신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프로이트 때문에 리비도 하면 성적인 에너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융의 개념은 그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융에게 리비도는 배고픔이나 갈증 같은 기본적인 생존 욕구는 물론이고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고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에까지 힘을 불어넣는 말 그대로 생명의 총체적인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비도라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융은 인류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보편적인 상징들을 보면 그 본질을 알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상징이 바로 모든 생명 에너지의 근원, 태양과 불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태양을 신적인 존재로 여겨왔죠. 왜 그랬을까요? 매일 아침 어김없이 어둠을 몰아내고 솟아올라서 세상에 빛과 따스함을 주고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는 태양의 모습. 이게 바로 정체와 퇴보라는 어둠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리비도의 속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이집트의 찬가를 보세요. 태양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불덩이가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고 지켜주는 위대한 힘, 즉 리비도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태양이라는 상징이 특정 문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류 보편의 심리적인 패턴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이집트의 창조신 레, 페르시아에서 정복되지 않는 태양이라 불렸던 미트라, 그리고 기독교에서 의의 태양 또는 세상의 빛으로 묘사되는 그리스도까지. 이름과 배경은 다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어둠, 즉 죽음과 무의식의 세계를 이겨내고 다시 태어나는 영웅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리비도가 단순히 에너지를 넘어 우리 정신 속에서 어둠을 극복하고 의식을 싹 틔우려는 영웅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리비도의 신적인 모습이라면 인간은 어떻게 이 위대한 힘을 땅 위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융은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다루게 된 사건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리비도의 흐름을 바꾼 엄청난 심리적 사건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융의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나무 막대를 열심히 비벼서 불을 엎는 원시적인 행위. 이게 심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행위의 율동적이고 마찰을 일으키는 특징이 성적인 충동과 아주 비슷하잖아요? 융은 어떤 이유로든 성적 에너지가 직접 표출되지 못했을 때 그 억압된 리비도가 이와 유사한 대체 활동, 즉 나무 비비기로 흘러들어갔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된 끝에 인류는 불이라는 경이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이것은 억눌린 리비도가 그저 파괴적인 신경증으로 흐른 게 아니라 외부 세계에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는 힘으로 바뀐 인류 최초의 위대한 승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비도가 태양이나 불처럼 이렇게 역동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로만 상징되는 건 아닙니다. 리비도는 동시에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그리워하고 또 그곳으로 돌아가 안주하고 싶어하는 속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어머니와 관련된 상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간을 어머니의 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시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은 신부로 묘사되고 타락한 도시 바빌론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소속감을 주는 거대한 자궁, 즉 어머니의 상징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원형의 또 다른 강력한 상징이 바로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뿌리에서 물을 빨아올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나무로서 우리를 낳고 기르는 긍정적인 어머니의 모습이죠.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려는 영웅을 덩굴로 꽁꽁 억아매거나 깊은 숲속에 가둬버리는 두려운 어머니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사랑이 때로는 자녀의 독립과 성장을 가로막는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어머니 상징의 이중성,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이 양면적인 속성이 모든 신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영웅의 투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신화에서 영웅은 반드시 용이나 그와 비슷한 괴물과 싸워야만 하죠. 용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싸움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투쟁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영웅은 현실의 과제에 맞서서 자기 자신을 실현하려는 의식의 힘을 나타내요. 반면에 용은 뭘까요? 바로 어려움을 피해서 편안했던 과거, 즉 어머니의 품속 같았던 무의식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퇴행의 욕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용과의 싸움은 결국 삶의 도전을 회피하려는 내 안의 저항과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융은 이 퇴행 욕구를 근친상간 소망이라는 상징적인 용어로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결코 부모에 대한 실제적인 욕망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머니는 과거에 안락했던 상태, 그러니까 아무런 책임이나 노력 없이 모든 것이 주어지던 어린 시절의 세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현실의 사랑이나 삶의 과제에 뛰어드는 걸 두려워하는 마음, 어린아이처럼 계속 보호받는 상태에 머물고 싶어하는 이 심리적 관성이야말로 영웅이 물리쳐야 할 용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이 영웅과 용의 대결 구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보편적입니다. 북유럽 신화의 지크프리트는 보물을 지키는 용 파프니르와 싸우고 아메리카 원주민 신화의 히아와타는 원시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마법사와 싸우죠. 그리스 신화의 테세우스는 자궁을 상징하는 미궁 안에서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치고 예수는 광야에서 뱀으로 상징되는 유혹과 맞섭니다. 보세요. 이야기의 배경과 등장인물은 다 다르지만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서 나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힘과 싸운 뒤 아주 귀한 보물을 얻는다는 이 핵심 구조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건 이 이야기가 인류 공통의 심리적 성장 과정을 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영웅이 용을 물리치고 얻는 그 보물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영웅의 승리가 단순히 적을 없애는 것에서 끝나는 거라면 좀 시시하잖아요.
진정한 변화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희생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용을 그냥 죽이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용의 일부, 즉 자신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힘을 기꺼이 제물로 바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동물적인 충동이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퇴행적인 욕망을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그 에너지를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미트라교의 제2장면이 바로 그 희생의 의미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태양 영웅 미트라가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자 가장 강력한 본능적 힘의 상징인 황소를 제압하고 있죠. 그런데 미트라는 황소를 미워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자기 자신의 일부를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황소가 흘린 피와 죽은 몸에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온갖 곡식과 식물이 자라나죠. 이건 자신의 본능적인 리비도를 통제하고 희생시킬 때 그 에너지가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문명을 일구는 창조적인 힘으로 변형된다는 심리적 진실을 담고 있는 아주 위대한 상징입니다. 미트라의 희생이 보여주는 이 심리적인 과정을 우리는 승화라고 부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던 유아기적 욕망을 극복하고 거기서 풀려난 막대한 리비도를 예술 활동이나 과학 탐구 혹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처럼 더 가치 있는 목표로 돌리는 정신의 연금술, 그것이 바로 승화의 본질입니다. 융의 사상에서 이 희생과 승화의 과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융의 스케일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요. 그는 이 심리적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계 그 자체를 만들어낸 근원이라고 봤습니다. 고대 인도의 경전인 리그베다에 나오는 이 창조 찬가는 융의 생각을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노래는 태초의 거인인 푸르샤가 신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지고 그의 몸 각 부분이 해체되어서 달과 태양, 하늘과 땅 같은 세상 만물이 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융은 이것을 심리적 우주 창조론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먼 옛날 인간의 정신은 세계와 분리되지 않은 채 혼돈스럽게 하나로 뒤섞여 있었어요. 이게 바로 푸르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정신 기능을 희생하여, 즉 분리해서 외부 세계에 투영함으로써 비로소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보는 힘을 하늘에 투영해서 태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생각하는 힘을 밤하늘에 투영해서 달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말해 세계는 원래부터 저기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정신적 기능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우주로 탄생한다는 아주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장대한 신화적 이야기들, 리비도의 여정, 영웅의 탄생, 용과의 싸움, 그리고 희생을 통한 세계 창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먼 옛날 고대인들의 상상 속에서만 일어났던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완벽한 지도인 셈입니다. 이제 이 모든 긴 여정은 바로 당신 개인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삶의 도전을 피하고 싶어서 과거의 안락함으로 숨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바로 당신이 싸워야 할 용입니다. 그 두려움과 관성, 과거로 돌아가려는 욕망과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웅의 여정인 거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투쟁과 희생을 통해 얻어낸 에너지, 그 리비도를 가지고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만의 의미 있는 세계를 창조하고 진짜 당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